6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영수.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영수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그래도 영수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라는 여자가 영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60대 초반, 단정한 차림새의 말도 예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반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순자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38살로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재혼을 결심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서로의 자식 문제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재산과 집 문제는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셋째,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영수는 카페에서 순자를 만나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성인 자식들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영수의 신중함이 마음에 든다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자기도 아들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태도가, 그 말투가 전부 진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도 부르지 않고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나눴습니다. 영수의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자의 아들은 지방에서 사업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기는 평온했습니다. 순자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했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독서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면서 영수는 재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순자는 가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둥,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둥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선을 지켰습니다. 자식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순자도 영수의 태도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재혼 2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고 어조도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집도 빼앗길 것 같다고 잠깐만 여기서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 약속을 상기시키며 자식 문제는 각자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 이야기를 하며 영수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정말 한 달만, 아니 2주일만이라도 좋으니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흔들렸습니다. 순자의 눈물을, 그 절박함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잠깐만, 최대 한 달, 그리고 절대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순자는 고맙다며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잠깐만 신세지고 아들이 다시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수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박민수가 집에 들어온 날을 영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 커다란 이삿짐 박스 5개,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이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 머문다던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순자에게 눈빛으로 항의했지만 순자는 눈을 피하며 얼른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영수에게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감사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순자의 손전 때문에 참았습니다. 짐을 들여놓는 과정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쪽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박스들을 거실 구석에 쌓아놓고 캐리어는 소파 옆에 세워뒀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물건이냐고. 잠깐 있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은 짐을 가져왔냐고 말입니다. 민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업 정리하면서 챙길 게 많았다고. 어차피 금방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랐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수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순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는 자기 집 식탁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순자가 말렸습니다. 아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며 영수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방에 들어간 영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수는 사업 실패 이야기를 하며 화를 냈고 순자는 달래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여기서 좀 쉬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한 달이라던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이불과 베개가 널려 있었고 어젯밤에 먹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직접 치웠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편하게 구는 것 같다고. 손님이면 손님답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순자는 미안하다며 아들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수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순자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집에 완전히 정착한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거실을 차지했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거나 컴퓨터로 뭔가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영수가 보기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영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거실에 나가면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볼륨을 크게 틀어서 영수의 방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참다 못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조용히 하라고. 아들한테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알겠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영수는 폭발할 뻔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민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말입니다. 영수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짐은 여전히 거실에 쌓여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의자, 옷걸이까지 가져와서 거실 한쪽을 완전히 자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따졌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다고 이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 나가봤자 갈 곳이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약속은 어디 갔냐고. 이건 사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결국 한 달만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못을 박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그곳을 자기 방처럼 사용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자신의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가 세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침대가 되었고 TV는 민수 전용 스크린이 되었습니다.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늦게까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조심조심 거실로 나가도 민수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뒤척이며 소음을 내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더 심각했습니다. 영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TV를 보려고 하면 민수는 이미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뉴스를 보고 싶다고 하면 민수는 자기가 보던 예능 프로그램을 끝까지 봐야 한다며 채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중재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라고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해야 한다고 영수를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앞에서 크게 싸우기도 싫었고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영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작은 노트북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 있는 큰 TV를 두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새벽도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는데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자고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1시가 늦은 시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집인데 들어오는 시간을 눈치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이 사는 이상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비꼬았습니다. 영수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황급히 나와서 영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 좀 하자고 이웃들 다 듣는다고 말리며 영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수는 방문을 쾅 닫으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들어오는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늦게 들어올 때마다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방문을 닫을 때도 물소리를 낼 때도 최대한 조용히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행동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갈등을 만들 자신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에게 고맙다며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이 영수에겐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순자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 3명이 온다고 저녁까지 있다 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순자는 알겠다고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친구들이 왔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웃으며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음료를 꺼내 마시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자기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창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음식을 준비했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는 언제 밥을 먹냐고 손님들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다고 순자에게 투덜댔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민수를 달래며 먼저 밥을 차려줬습니다. 친구들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 더 이상 자기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집에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거실 온도도 민수 마음대로 조절했습니다. 영수가 덥다고 하면 민수는 자기는 춥다며 히터를 켰고 영수가 춥다고 하면 민수는 답답하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민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자기 집에서 완전히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거실은 민수의 영역이었고 영수는 그저 방에 갇혀 지내는 쌔빵살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이 있어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의 방에 있던 책장이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책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아끼던 골동품 화병, 사진 액자들, 작은 서랍장까지 전부 거실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 안에 민수의 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의 방에서 태연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누가 허락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도 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바꾸자고 했다고 자기는 거실에서 지내기 힘들다고 영수는 나이도 많으니까 작은 방을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다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왜 자기 방을 아들한테 내줘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허리도 아프다고 방 하나 쓰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은 자기 명의고 자기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자기가 방을 내줘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싸우지 말라고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며느리도 아니고 새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어떻게 거실에 계속 재우냐고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영수를 설득했습니다. 큰 방은 민수가 쓰고 영수는 작은 방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영수는 혼자 지내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민수는 젊으니까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젊으면 나가서 일을 하든 자취를 하든 해야지 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큰 방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거절하면 자기도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거실에 재우느니 차라리 아들이랑 같이 나가서 살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재혼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석 달 안에 민수가 집을 나가면 방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맙다며 영수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영수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자기 짐을 싸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옷장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30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억지로 작은 공간에 구겨 넣었습니다. 책들은 박스에 담아서 쌓아두고 옷들은 임시로 옷걸이에 걸어놨습니다. 민수는 큰 방으로 들어가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이 생각보다 작다고 투덜댔습니다. 영수의 물건들이 아직 다 안 나갔다고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생각해서 더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작은 방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결렸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공간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옷장이 없어서 옷들이 구겨지고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자기 집에서 쌔빵살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민수는 큰 방을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방이 더럽다고 벽지가 오래됐다고 조명이 어둡다고 불평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영수에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자기 방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그 방을 리모델링까지 해주라니 말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이 방에서 계속 지낼 거면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영수가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반까지 내준 것도 큰 양보인데 더 이상은 못 해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말을 걸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영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자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영수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했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눈치를 보며 자기 집에서 쫓겨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접어들면서 영수는 자기 집에서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마치 원래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영수는 그저 방세를 안 내는 쌔빵 손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만 빼면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예전처럼 영수에게 다정하지 않았고 민수는 여전히 영수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궁금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순자와 민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뭔가 그래프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영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자기도 같이 들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자기네 가족 얘기라고, 영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가족 아니냐고, 순자의 남편인데 왜 가족 회의에서 제외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무슨 가족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남편 아니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들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영수가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순자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영수가 없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두 사람은 다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고 순자의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대화에서 소외되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영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재혼을 했을까? 왜 순자의 말을 믿었을까? 왜 민수를 집에 들였을까? 자책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영수가 거실에 나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영수 앞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영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자기를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민수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냐고 따졌습니다. 순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아들 일 때문에 상의하는 거라고, 영수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집을 제공하는 사람, 돈을 대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집에서 내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으니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직 건강하신데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작은 집을 하나 더 얻어서 영수를 거기로 보내면 되지 않냐고, 어차피 이 집은 크니까 팔아서 작은 집 두 채를 사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로 자기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의의 집을 팔아서 자기를 작은 집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자기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것을. 영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돌아온 영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집이 자기 명의라는 사실, 그리고 민수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와의 혼인 관계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민수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수는 집에 돌아와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수는 순자와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수가 나갈 때가 됐다고, 이미 넉 달이 넘게 지났다고, 처음 약속은 한 달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명의고 자기 돈으로 산 집이라고, 민수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안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갈 것 같냐고, 자기는 갈 곳이 없다고,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나가냐고 반박했습니다. 영수는 참고 또 말했습니다. 그건 영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민수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결혼했으면 각오하셨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패키지로 온 거라고, 어머니 혼자 오는 줄 알았냐고, 자기도 딸려온다는 걸 알아야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뻔뻔함을 처음 봤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도 외로워서 재혼한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혼자 살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매달린 거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고 공격했습니다.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민수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뭐라도 말해 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을 말리거나 영수 편을 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보는 자기만 하고 있다고, 민수는 뭘 양보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고,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영수가 좀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와서 나오는 게 웃겼습니다. 가족 회의에서는 자기를 빼놓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다니 말입니다.
민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저씨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푸는 마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양보했는데 그게 다 베푸는 마음 아니었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푼 거냐고, 기껏방 하나 내준 게 전부 아니냐고, 진짜로 베푸는 거면 이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꿔주든지 하라고 도발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넘기라는 말인지 이게 진짜 목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이 집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명의라고. 민수는 당장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갈 것 같으냐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매달리며 제발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들이 곧 취업할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수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영수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영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박민수가 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수가 나가라고 요구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영수는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집주인 동의도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녀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순자가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순자가 영수 몰래 민수의 전입신고를 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찾았습니다. 통지서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기 허락도 없이 민수를 전입시켰냐고 따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순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쫓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당장 전입 말소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걸 왜 취소하냐고, 아들이 주소지가 필요하다고, 취업 준비할 때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영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영수 몰래 민수를 법적으로 이 집에 눌러앉게 만든 것입니다. 민수는 자기 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이 집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주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라고, 명의가 자기 이름이라고, 전입신고는 아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법은 거주자를 보호한다고 함부로 쫓아내려다간 불법이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거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주이고 임대차 계약도 없으니 법적으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밤새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민수를 설득해서 일주일 안에 나가게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아들을 쫓아내려 하냐고, 이렇게까지 할 거면 이혼하자고 극단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순자는 영수보다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하고 명확하게 말입니다. 영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민수는 반드시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영수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재혼할 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던 약속은 어디 갔냐고 따졌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깬 건 순자라고, 자식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먼저 배신한 건 순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걸 느꼈습니다. 순자는 영수와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더욱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TV 리모컨을 독차지하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수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민수에게 정식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법정 문서였습니다.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거주, 전입신고 무효 요청, 한 달 이내 퇴거 요구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감히 자기한테 이런 걸 보내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취소해달라고,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지 말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민수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까지 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노려보며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거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법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은 자기 명의고 민수는 무단 거주자였습니다. 아무리 전입신고를 했어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자기 물건을 더 많이 들여놨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참았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영수의 작은 방 앞에 자기 짐을 쌓아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아저씨는 어차피 방에만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도발했습니다. 영수는 폭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라고,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도를 막고 있는 짐들, 거실을 점령한 민수의 물건들, 전부 증거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영수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도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이 상황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민수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시잖아냐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 크기를 왜 민수가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이 집은 팔고 작은 아파트를 구하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줄어들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집을 팔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면 되지 않냐고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집을 팔면 너희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모실 거라고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영수를 이 집에서 몰아내고 순자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집을 팔아서 생긴 돈 중 일부를 챙기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영수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집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저씨 혼자 큰 집에서 살 거냐고 그게 부부가 할 짓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영수는 어이없었습니다. 순자와 헤어질 생각은 없다고 순자는. 여기서 자기랑 같이 살면 된다고 나가야 할 사람은 민수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아들을 쫓아내면 자기도 따라 나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영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아들이 중요했고 영수는 그저 집과 돈을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냐고 아들 아니면 나를 선택하라면 아들을 선택하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들은 자기 피부치라고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아들이랑 같이 나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저씨가 나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아저씨라고 나이만 많지. 생각은 어린애 같다고 차라리 혼자 작은 집에서 외롭게 사는 게 어울린다고 모욕했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거라고 나갈 사람은 민수라고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어머니가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고 자기는 어머니의 보호자라고 주장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에 민수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절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매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무단 거주 사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입신고,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들 전부 기록했습니다. 영수는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밥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영수가 거실에 나가면 큰 소리로 웃으며 친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영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전부 녹음했습니다. 2주일 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민수에게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영수가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걸 실감한 것입니다. 민수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 증명, 전입신고, 무효 요청서 모든 것이 영수에게 유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민수는 반드시 나가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믿으며 법정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매일 만나며 대응을 준비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듯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영수는 차분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고 승사는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도 자신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일방적인 승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법정 첫날 영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민수와 순자도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정장 차림이었고 순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의는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영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집등기부등본, 재혼계약서, 민수와의 대화 녹음, 사진 자료들이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배우자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수가 처음에 한 달 동안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수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을 명확히 정했고 이미 5달이 넘게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 집을 떠날 계획이냐고, 왜 아직도 머물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나갈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5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영수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했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재생되는 녹음 파일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니 작은 집으로 옮기라는 말, 이 집은 팔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그저 제안이었을 뿐이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변호사는 추가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영수에게 나가라고 말했던 부분,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욕했던 부분, 전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누구 편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가였다고, 갈 곳이 없다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수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을 유보하고 이 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수는 법정을 나오며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잘했다며 격려했습니다.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영수를 기다린 건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영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를 법정에 세우냐고, 나이 먹은 노인이 체면도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영수를 막아섰습니다. 민수는 협박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기면 뭐하냐고, 자기는 절대 안 나간다고, 억지로 쫓아내려면 큰일 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강제 집행을 할 거라고, 경찰을 불러서라도 내보낼 거라고 맞섰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같이 쫓아낼 거냐고, 그럼 이혼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영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도 상관없다고, 이미 순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아들만 챙기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수는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곧 판결이 날 테니까요.
이 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볼 때마다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영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영수의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영수의 책들을 거실에 쌓아놨고 영수가 아끼던 골동품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영수가 항의하자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곧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영수라고, 미리 짐 싸는 연습이라도 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영수는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영수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와 순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민수의 거주는 집주인인 영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거주로 판단한다. 한 달이라는 기한을 명확히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달 이상 거주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즉시 말소되어야 한다. 민수는 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해야 한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민수를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수를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항소할 거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항소는 권리지만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오히려 비용만 더 들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영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던 5달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수가 실제로 집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후에도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기한을 끝까지 버티겠다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날짜를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일째 되는 날 아침 영수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의 짐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캐리어가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짐을 싸는 모습을, 순자가 우는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당한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모든 짐을 현관에 쌓아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른 듯 했습니다. 순자는 영수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더 이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민수의 짐을 하나씩 실어 날랐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이 실리고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이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옥 같던 5달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거실에 쌓여있던 박스들, 소파를 차지하고 있던 이불들, 테이블 위에 널려있던 민수의 물건들 전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도 더 맑게 느껴졌고 공간도 더 넓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내버려 뒀습니다. 순자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영수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영수를 배신한 것 같아서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이미 신뢰는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애원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순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고시원에서 힘들게 산다고,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웠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들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법적인 혼인 관계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로 잘하겠다고, 아들 이야기는 다시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영수는 감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순자는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소에게 이사 비용만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순자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영수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감싸고 영수를 탓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고 순자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와서 순자를 태워갔습니다. 영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영수만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영수는 천천히 집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모든 공간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간섭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순자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 옷장에 남아있던 옷 몇 벌, 부엌에 있던 그릇들 전부 버렸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가구를 들였습니다. 거실에 새 소파를 놓고 베란다에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집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영수를 격려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위로했습니다. 영수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행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는 친구의 질문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고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민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영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인사도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교훈이 되었다고,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다고, 특히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영수는 다시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규칙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최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자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영수는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말입니다. 이것이 영수가 얻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집을 되찾은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 인생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